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으로 촉발된 범여권 내 개파간 갈등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친문 책임론으로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상당수 친문 세력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바랐다고 주장하며 대선 패배 책임을 자신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떠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제보가 뭐 있냐. 우리 지역구의 의원들이 하나도 선거운동 안 한다. 이재명 후보 유세차 돌지도 않고 어디 처박아 놨다. 이런 제보를 엄청 들었어. 수많은 소위 이재명을 반대했던 또 저를 반대했던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선거운동을 안 했다니까요. 이낙연부터 안 한 거잖아. 그러자 친문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의원이 공개 방역에 나섰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후배들은 선배들을 보며 배운다며 롤모델이 될지 반면 교사가 될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2022년 선거 패배 책임을 남에게 돌려선 안 된다는 취지의 비판이었습니다. 당내 다른 인사들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발언을 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했고 한준호 의원 역시 이미 끝난 대선 평가를 다시 꺼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여당이 내부 불협화음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전 대표는 전체 친문을 지칭한 게 아니라 일부와 이낙연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책임론을 다시 꺼내든 순간 범여권 내부의 오래된 균열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용훈입니다. 국민의힘이 질의 멸렬하면서 총구는 아군을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조국 혁신당 합당 논란에 이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충돌, 그리고 유시민의 ABC, 이어서 친문 책임론까지 당권을 둘러싼 8월 전당대회에서는 보다 격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 레임덕이 온다면 진앙은 여권일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지금의 갈등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다시 핫한 주제와 함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성환, 김성수 두 분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하루도 시끄럽지 않을 날이 없습니다. 자, 잠시 그 과정들 짧게 요약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떨어져 나간다? B가 제일 먼저 떨어져. 국민들을 무슨 ABC로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다 함께 힘을 모으고 그때 친문 세력들이 이낙연을 밀려고 아예 다 조직적으로 대장동 사건도 터뜨린 거잖아요. 민주당은 단결 통합해서 지방선거 승리,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로 가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돕는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구태여 구분할 필요도 없고 저는 뉴 이재명이 어쩌고 이런 것 자체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의 ABC로는 저희가 한번 다뤘었고 그 부분 다시 포함하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친문 책임론, 특히 뭐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돕지 않았다, 사실상 낙선 운동한 것 아니냐 이렇게 했었고 여기에 고민정 의원 또 윤건영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면서 이것이 전체적인 친문, 기존에 또 이쪽 강성 지지층에서 얘기하기는 친문의 부활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몰아갔기 때문에 전선이 좀 더 명확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이 갈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유시민 작가가 이른바 ABC론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속합니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론으로 언급되는 것부터가 잘못된 워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팩트도 틀렸고 그냥 망상과 같은 그런 가상 속에서 사람들을 임의로 갈라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치하고 졸렬한 그런 어떤 편가르기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한때는 현자라고 불렸던 분이 나와서 이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이 속해 있는 진영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몰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군데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의 출연 갖고도 정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역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을 또 나서서 정비를 순수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러면 그럴수록 본인의 영향력만 훼손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송영길 대표의 폭로는 사실상 폭로가 아니라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진실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22년 대선 때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모습들은 정말 참혹할 정도였거든요. 공보단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지역위원회 특히 지역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곳에서는 실제로 대선을 손을 놓다시피 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들 관찰이 됐고 그것 때문에 현장에 있는 지지자와 당원들이 안타까워서 오히려 사방팔방으로 이런 얘기들을 갖다 전할 만큼 심각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선에서 지자마자 바로 책임론을 불거지게 해서 당 대표와 그리고 대선 주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서 이제 와서 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했던 것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우리는 이런 윤석열의 망동들을 제어할 수 있는 몇 가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기회는 청와대에서 이 청와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윤석열 당시 당선자의 부탁을 받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 마련해 주는 그런 일들까지 했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평가는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준 마지막 어떤 결정적인 지원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여권 내에 갈등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어진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야 맞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저 발언한 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서로 간에 대한 아쉬움이나 아니면 탓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 대선 때 0.73%로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역량이 결집되어야 하는데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얘기들이 당시에 나왔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면 다 없어질 얘기인데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앙금이나 감정이 좀 남아있던 건데 근데 그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감정은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이 국면에서 그 얘기를 다시 상처를 헤집어 놔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저 발언은 그렇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마치 같은 진영으로 평가받아서 친문계를 비판한 것이라고 인식해서 고민정 의원이 바로 발끈해가지고 반발하고 이러는 것도 전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그룹으로 짓고 그걸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이런 표현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도대체 민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본질적으로 노선 투쟁으로 자꾸 가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선 투쟁입니까? 권력 투쟁입니까?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저는 노선 투쟁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보면서 예전에 난닝구 백바지 논쟁이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걸 촉발시킨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2003년 재보궐선거로 덕양갑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 들어왔잖아요. 네네. 백바지 입고 나왔다가 얼마나 맞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막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후에 이제 난닝구 논쟁으로 연결이 됐고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됐던 거잖아요. 그건 이제 노선 투쟁에 가깝다고요. 구 호남계와 결별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당시에 굉장히 가치 있는 논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역설적인 거는 2012년 문재인 후보가 한 3.5% 차로 박근혜 후보한테 지잖아요. 지고 난 다음에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너무 야권 결집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졌다. 그래서 중도 정당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른바 친노계, 친문계에서 더 먼저 꺼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인가, 잡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노선으로 이렇게 움직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그 논쟁을 촉발시켜서 굉장히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데 다시 노선 투쟁을 하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역으로 과거 친문계가 해왔던 것처럼 좀 더 중도 개혁으로 나가야 우리가 집권 기반을 탄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 가깝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면서 당은 계속 움직여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마치 이 노선이 우리가 맞기 때문에 이것만 고집한다라고 자꾸 비춰지는 것은 그렇게 제가 볼 땐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저도 뭐 짧게 저 의견 좀 표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DJ가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되죠. 그 연장선에서 이재명이라는 현 대통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에 그러면 과연 이재명 당시 지사였나요? 뭐 시장이기도 했고 지사이기도 했고 어떻게 돼 있냐? 솔직히 뭐 비주류 변방으로서 따돌린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문파들의 집단 공격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 그러한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러한 감정적인 앙금이 쌓였는데 또 문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전에 해경궁 논란해서 이 앙금의 역사가 너무나도 깊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단초가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비상계엄 내란을 저질렀고 그 다음에 탄핵이 됐고 1심 선고까지 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한 정부의 검찰총장까지 앉힌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사과를 하고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간에 서운했던 감정에 대해서는 좀 미안함을 전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동시에 조국 대표 역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할 때 가장 강력한 지지 그룹이 누구였냐? 근데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조국 대표가 이렇게 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있다면 이 앙금들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 또 유시민 작가가 저렇게 ABC 하는 것이 과연 맞나? 저렇게 선하게 그러면 본인은 본인의 이익을 챙긴 적이 없었나? 얼마든지 반론 가능한 질문들 낳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 더. 이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냐? 예, 뭐 일단 좀 나눠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권 창출에 실패했던 2022년에 사실은 냉정한 반성과 또 그리고 분석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를 막았어요. 우선 명분이 첫 번째가 지방선거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를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지방선거에서 또 참패하고 난 다음에 그 선거에 대한 어떤 백서들이 그렇게 나올 때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그 논쟁이 생산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또 평가를 갖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평가라는 주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는 실패를 한 사람들이 이 스스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객관적 평가될 수가 없죠. 실패를 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가 작업에서는 손을 떼거나 관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이 사안들을 긴 호흡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이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송영길 대표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밀어내려고 하면서 결국 그들이 주도한 그런 평가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끝까지 부담으로 남게 되고 말씀하신 그런 감정의 앙금을 더욱더 키우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석열 정권의 그 참혹한 그런 피해들을 과연
어떻게 또 그럼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내란이 종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냉철한 그런 평가 과정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평가와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윤석열을 만든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유시민 그 작가도 역시 뭐 조국 전 장관과 그 조국 혁신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을 그 잉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검찰 개혁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피해자인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를 못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룹들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그 주인이 바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권력 투쟁이든 노선 투쟁이든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있어서 일정한 그 절차와 과정의 매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매짐이 실제로 2022년서부터는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다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원인은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친문이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자인하고 여론이든 혹은 전국의 주도권이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력들이 새로운 판을 짤 수 있게 도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뭐 사실 권력에는 그런 어떤 양보다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밀려나고 끊어내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동교동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들이 당분간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빨리 생산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문제들이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 평가를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그때도 제대로 된 심판을 다 받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호남에서는 전혀 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그 개혁적인 물갈이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인하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번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퍼져 있는 거죠. 인하 경계가 문제입니까? 친문 전체가 문제입니까? 저는 그 일단은 인하 경계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인하 경계를 효율적으로 끊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 인하 경계를 같이 옹호하고 만들어 왔던 친문들은 단 한 번도 반성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그러니까 계속 반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반성문을 꼭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또 다 끝나는 문제가 문제가 의견이고 주장입니다. 네. 저희는 뭐 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과학에서 수학에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수식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E는 MC 스퀘어 딱 그런 것처럼. 근데 사회학이나 정치에서는 그런 게 공식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인간 사회가 복잡한 이유인데 규정해서도 안 되고 규정될 수도 없는 존재죠. 오히려 구분짓기가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거기에 참전해서 ABC라는 걸 만들어내고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노선 투쟁을 아까 뭐 제가 빽바지 난닝구 논쟁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역이 돼버렸던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그게 촉발된 게 물론 이전에 감정의 앙금은 많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찰개혁이라는 거 가지고 촉발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검찰개혁이 과연 가치냐. 그러니까 저는 가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과업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수건은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꼭 가치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진보보수 논쟁에 있어서 가치에 들어가는 논쟁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가치가 아니면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뭔가 응징의 대상, 뭐 응징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싸그리 없애버리거나 거기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조직이라는 게 있는 건데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야 그게 꼭 개혁의 성공인가?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전 보거든요. 너무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뭐 2003년 말씀까지 꺼냈지만 한 20년 역사가 그냥 확 하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과연 맞는 논쟁인가? 그래서 저는 그거 맞지 않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누가 반사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통해 가지고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대선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걸 그동안 계속 지켜봐왔고 대선에서 패배하면 그냥 말짱 꽝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거칠게 얘기하면. 근데 정권을 잡으면 꼭 싸워. 그리고 그 지고 난 다음에 완전 처참한 상태가 돼. 이거 언제까지 반복할 거예요. 저는 내란 세력이라고 우리가 공격을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왔던 역사를 또 쓰려고 그러는 건가? 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분파를 만들거나 과거의 책임론을 제기하거나 이것 자체가 스스로의 역량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선 투쟁을 할 거면 진짜 할 만한 걸로 해라. 차라리 사회 양극화 문제나 자산 불평등이나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해관계를 놓고 조금 더 진보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또 모를까. 가치가 아닌 걸 가치인 것처럼 얘기해서 마치 대통령이 중도 본인들이 과거에 얘기해왔던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심을 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태도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반성이라는 얘기를 갖다 좀 강조해서 어떤 책임론을 갖다 부각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전에 실패를 해봤던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목소리를 높일 때 명분이 없거든요. 명분이 없으니 과업을 갖고 움켜쥐거나 유훈을 가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 혹은 정치적 현상으로 보시는 사람들의 그 기본 주장들을 살펴보면은 과거처럼 그 이념에 의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그리고 성과보다 뭔가 명분을 갖다 중시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 정치의 구태로 이렇게 밀쳐둬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와 그 혁신을 놓고 경쟁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 이미 미래로 달려나가 있는 국민들의 바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의도나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 세력들이 마치 불손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기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게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쟁을 가지고 자꾸 너무 중립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도 이 논쟁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을 앞에 내세우고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비정상화되어 있었던 것들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비정상이 되어 있던 정치 검찰들 중심으로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억울한 희생자들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이익을 보장하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을 적절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인데 거기 안에서 보복을 사실상 하고 있고 그 보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정치적 이득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뉴 이재명들이 왜 이러느냐. 대통령이 일단 자기 스스로가 가장 큰 피해자로서 지금 합리적인 시스템을 찾고 있는 것들을 일단은 신뢰하고 도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에 있어서의 처음부터 끝은 실제로 실패한 사람들의 아집과 그야말로 남아있는 저는 과욕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욕심을 내려놓게끔 해야 되고 그 욕심을 끝까지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려놓게끔 사회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환 평론가의 마지막 말씀을 끝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가 우리 자꾸- 다음에 시간 좀 길게 잡아요. 길게 좀 잡아주세요. 차분하게 이건 얘기하죠. 굉장히 좋은 논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정말.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해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집권 역량을 키우고 민주당이 계속 정권 재창출을 하면서 사회에 그동안에 구조적으로 있었던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굉장히 밑거름이 되는 논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내란을 겪지 않았다고 하면 또 다른 차원의 얘기들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내란을 겪으면서 또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조사가 된 것처럼 필요하다면 독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5% 이상이 되는 나라예요, 우리. 그러니까 전 세계 우경화, 극우화 경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경제적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불만들이나 이런 건 누적되면은 또 지금 전쟁을 보듯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권 역량을 키운다고 하는 건 최대한 사회적 민주주의나 가치를 이해하고 그걸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저변을 계속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구구들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그 안에서 일부 보수, 합리적 보수가 생겨나게 만드는 것들을 해야 되는 역할이 지금 민주당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길을 넓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쪽으로 넓히니까 이쪽에서 막 아우성 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더군다나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왜 여러 사람이 의견이 많은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통찰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발언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러는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 논쟁을 촉발시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거칠게 말하면 송영길 전 대표든 누구든 간에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상처를 만들어내고 또 그걸 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지 마라. 유시민 작가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존경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런 논쟁에 더 이상 참전하지 마시라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단절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단절해야 될 대상을 협소화시켜서 고립시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기 진영 내 갈등을 촉발하는 건 더 이상 하지 마시라. 원로답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도 나도 다 대통령을 위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너도 나도 내가 진짜 대통령을 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분열 대결의 언어가 정말 대통령을 위하는 것인지는 정말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분 말씀대로 각각의 주장이 틀리더라도 우리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모아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서로 배척의 언어는 안 했으면 합니다. 두 분 다음에 한번 제가 진짜 길게 모시고 이 길게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